네, 국가직 시험 대비해서 최종 정리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특강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식적으로 준비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핵심을 점검해보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적인 측면 외에 그 질문의 형태, 유형 이런 것들이 좀 특색 있게 점검돼야 하는 이런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서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을 듯 합니다. 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쪽에는 문제들 몇 개를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요. 이것은 그 질문 유형 면에서 한번 맛보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뽑아본 것입니다.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직 기출문제인데, 단어는 언어학 일반론, 그리고 여기에는 언어학 일반론에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그런 내용과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을 질문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보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된 조건에 따라서 해당된 단어를 짝짓는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기출문제 출제됐다 해서 그 다음 연도 그 수험서 이런 부분에 뭐 언어의 도상성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수험서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 자체가 수험생들이 미리 언어의 도상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질문하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처음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설명을 읽고 그 맥락에 맞춰서 해당되는 사례를 짝짓는, 이게 바로 질문의 의도인 것이지, 언어의 도상성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출제될 걸 대비해서 미리 예상하고 수험서에 그런 개념이 들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2009년 문제일 때 2008년도에 출간된 그런 책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은 그건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2009년에 출제되고 난 뒤에 뒷북치고 그 다음 책에 넣는다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책에 넣음으로써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에 공부할 자료에 그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그 자료 그 자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공부가 되는 이런 좀 풍토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단 그 내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식과 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인 도상성에 관한 설명이다. 밑줄 친 순서적 도상성에 어긋나는 것은, 여기서 그 박스 안에는 맨 처음에 양적 도상성, 그리고 두 번째 순서적 도상성, 그리고 세 번째 거리적 도상성,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세 개를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은 순서적 도상성이라고 질문을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단락의 내용을 보면 되는 것이죠. 순서적 도상성은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 언어 구조에 반영된 경우이다. 가령 그는 집으로 들어가고 대문을 열었다가 부자연스럽고, 그는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자연스러운 것은 순서적 도상성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꼼짝 말고 손들어, 이런 말이 잘못되어 있고, 꼼짝 말라 해놓고 그 다음 손들어, 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손 들고 손 든 상태에서 꼼짝 마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문 나가고 나서 문을 꼭 닫아, 나가고 문 꼭 닫아 라고 해야 될 경우 문 꼭 닫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문을 꼭 닫고 그런 다음에 나가라 하면 닫아 놓은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적 도상성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고, 도상성이란 말 자체가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보안의 틀로서
첫 번째 단락 양적 도상성, 세 번째 거리적 도상성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질문된 건 두 번째 단락 가운데 부분의 순서적 도상성이니까 그 시간적 순서 아니면 뭐 공간적 순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논리적 순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언어 구조에 반영된 경우하고 문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것을 그 단어로서 선택지에 제시하는 이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지 어휘들 어녹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문답, 건너뛰다, 입태원 이렇게 여러 단어를 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녹다 이것도 얼다 녹다 해서 순서의 문제를 따져 볼 만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문답 물음과 대답 건너뛰다 건너다와 뛰다 입태원 2번 태원 그래서 이것이 순서상 어떠한가 이렇게 따져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을 여러 단어를 서로 견줘 보면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녹다라고 하면은 얼다와 녹다 어느 게 문제일까? 만약에 녹다라는 말은 얼음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녹다라는 말 자체도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다 그 다음 녹다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같은 경우에도 그 물음 그리고 대답 그 질문이 먼저 있어야 대답을 하는 것이지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대답이 먼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순서와 글자의 순서 이것이 일치한다. 논리적인 그 순서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다를 나눠보면은 건너다와 뛰다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또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뛰어오르는 그 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건너게 되는 것이지 건넌 다음에 폴짝 하고 뛰는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맞게 어휘의 순서가 따라가는 그런 순행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건너뛰다는 앞뒤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 태원, 2번을 한 뒤에 태원을 한다. 근데 좀 애매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들어가고 나가다, 나가고 들어가다 이런 표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때에는 당연히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런데 어떤 공간에서 한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다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맞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출입구라고 이야기할 때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나가는 게 먼저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 다시 들어오는 이런 순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밖에 있는 것을 기준에 삼는다면은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상황이 같이 고려가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책에서 미리 공부해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처음 시험 문제 안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간혹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았었다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 없이 그 문제의 조건 안에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매개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에 입각해서 머릿속에 있던 배경 지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새롭게 소개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차분하게 읽고 독해해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필요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새롭게 실린 어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이런 글이죠. 자, 여기서는 그 너무라는 단어가 사전에 실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온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 대중이 폭넓게 쓰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인정해야 되는 건 현실적인 필요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그렇게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 단어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됐음을 알고 있는가? 암기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직접 묻는다면 이건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법률 과목 같으면은 법 개정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험에 반영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측면이겠지만 언어 과목에서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표준어가 정해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추가됐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런 것들은 문제의 질이란 측면에서 보면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회직에서 그 사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자료로 인용해주고 그리고 수험생들에겐 그에 대한 판단을 묻는 판단력을 묻는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니라 판단력을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예로 들고 있는 너무라는 단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는 부정과만 호응되어 쓰인다 라고 규정을 두던 것 그래서 너무 좋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긍정에 호응되는 경우로 틀렸다고 보던 거죠. 그래서 대중이 아주 그 흔하게 이 음악 너무 좋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폭넓게 이렇게 쓰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사전에 실리기 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점차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추세를 설명해 주고 있고 자, 박스 안에 2015년 상반기에 이의 뜻풀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바로 여기에는 긍정, 부정의 판단 방향이 없지요.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양쪽에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예시에도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반갑다 등도 쓸 수 있게 됐다. 자, 그럼 이걸 자료로 해서 선택지 봅니다. 1.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너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자, 일단은 선택지 자체에 앞부분에 창조성이란 단어가 소개됐고요. 뒤에 너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던 상태에서 새 말이 생겨난 이런 경우라면 창조성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 안에 설명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없던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전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부정과만 호응되어 쓰이든 그냥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응되어 쓰였던 부정의 측면에 쓰였던 이 말이 확대가 되어서 긍정의 측면에도 쓰임의 범위가 넓어진 이런 양상이지 없던 상태에서 생겨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1번이 틀렸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언어의 체계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은 체계성이라는 말 체계성. 언어는 체계 그리고 구조 이 두 가지 면에서 설명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랬을 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통합이란 말로 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체계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 안에 뭐 실질적 의미를 가진 요소, 문법적인 요소 등등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그때 현재 이 문장에 쓰이기까지 바로 그 자리에는 다른 많은 선택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현재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해서 철수에 밑줄 치고 본다면은 바로 사람 이름 그러니까 철수 말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들 이것과 견주어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선택 가능항에 올 수 있는 다른 단어들 그 단어들과의 관계 이걸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계 속에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러난 문장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해 정도에서 크게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성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너무라는 단어를 썼다면 너무 말고
너무 말고. 예를 들어 이것이 과거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에 어휘로 한정을 해두고 볼 때, 그러면 체계성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너무라는 단어 말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에 호응될 수 있는 다른 말. 예를 들어서 매우라든가 이런 말, 그것과 견주어서 이 관계 속에서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라는 단어 안에 부정적 의미,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어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안에서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이 양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성, 말과 이 선택된 그 말과 다른 선택 가능한 다른 말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되지 못했다. 이것이 2번 답지가 틀린 이유죠. 다음 세 번째는 분절성을 설명합니다. 이 분절성이라는 건 늘 그 디지털이란 말로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아날로그의 성격을 띠는 연속된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 세계인데, 그것을 언어가 표시할 때는 디지털 부호처럼 끊어서 표시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언어의 분절성이죠. 자, 언어의 분절성을 생각해 보면 한 번 정해진 표준어의 용법도 바뀔 수 있는 거야. 한 번 정해진 표준어의 용법, 이게 바뀔 수 있다. 언어가 바뀔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가역성의 문제, 이건 역사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일이죠. 예, 분절성이라는 제목과 제시어와 내용 설명이 짝이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역사성에 따르면 정해진 의미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불역성, 즉 사회성의 측면이죠. 그래서 3번에는 역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4번에는 사회성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제시어와 짝이 맞지 않다는 점이죠. 그렇게 1, 2, 3, 4 차례대로 틀린 것을 확인하고 5번 잠정적으로 맞는 항목이 되겠다라는 가정하에 검증, 읽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인정된 거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니까 인정된 거다. 바로 이것이 사회성에 합당한 설명이죠. 물론 이 문제는 이 박스 안의 설명 내용과 무관하게 선택지만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한다면, 문제 형태를 변형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1, 2, 3, 4, 5 안에 각각 제시어가 있고 그 제시어에 대한 뒷부분의 서술 내용이 모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박스 안에 지문의 설명 내용과 부합하는가 아닌가 이 관계로서 답을 찾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출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1번 문제는 그렇게 박스 안에 설명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2번 문제는 어때요? 참고로 보기를 주기는 했으나 선택지 자체의 설명 내용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에서 OX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질문 유형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유형을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역시 예시를 짝짓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7급 기출문제 하나 제시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 평소 기본 학습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용어의 소개, 바로 혼종어. 우리가 그 어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어종이라고 하죠. 어종. 그래서 과거에는 두 가지로 구별했던, 그래서 고유어와 외래어 이렇게 두 개로 구별했던 이것을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예전에는 한자어를 외래어에 포함시켜서 그 하위 개념으로 보다가 이제는 승격시켰다는 거죠. 3대 5종으로 보면서 한자어는 외래어가 아니다. 외래어는 기존의 우리말의 어휘 체계, 이것이 확립된 시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자어는 그 이전에 들어와서 우리말의 어휘 체계가 확립됐다는 그 시점까지
아주 풍부한 어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영역인데 외래어는 그 이후, 즉 우리말의 어휘 체계가 확립된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을 외래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자를 재료로 하는 어휘라 하더라도 우리말의 어휘 체계 확립 그 이전에 들어온 한자어와 또 확립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이후에 최근에 들어오는 한자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만 쓰는 한자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외래어라고 구별해야 되는 이런 좀 미묘한 지점이 생길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바탕에서 혼종이라는 건 이게 서로 뒤섞였다는 게 혼종이 되는 거죠.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이거나 고유어와 외래어가 섞이거나 한자어와 외래어가 섞이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단어.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양파라고 하면은 파라는 우리네 고유의 말 그 앞에 서양에서 들어온 이라는 의미로 양 이걸 붙여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되는 이런 모습이다. 고자질 이 끝에 질 어떤 행동을 보통 좀 약간 좀 낮잡아서 이렇게 이를 때 그때 쓰는 표현으로서 쉽게 그 어감이 그 어종을 쉽게 짐작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지각색 분석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놓칠 가능성이 큰 이런 부분인데 뒷부분에 각색이라고 하면 각각의 모양, 각각의 모습, 대상 하나하나 각각 한자로 표현된다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할 때의 우리의 말이죠.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되는 이런 구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전에 1번의 무진장이라든가 2번의 급기야, 막무가내, 3번의 도대체 자,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너무 익숙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말인 줄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시험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요 항목 어종, 3대 어종이라는 요 항목에서 질문할 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뒤섞인 것을 묻는 이런 정도로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토록 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국가직 기출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서울시에도 출제가 된 바 있었죠. 지금 그 박스 안에 설명을 보면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도침.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 문법 교재에 따라서 모든 용어들이 잘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문법 용어라는 것도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설명됐던 이런 용어들을 뼈대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이제 거민정교과서로 바뀌면서 그 출판사들마다 제각각 교재를 만들면서 어느 교재 하나를 따서 출제하기는 쉽지 않게 돼버렸어요. 국정교과서일 때는 한 종류니까 교과서에 실린 것이 시험 출제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예를 들어 뭐 1번부터 8번까지 8종류의 국어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한 권의 책을 따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묻는다면은 결국은 그 특정 출판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다른 교재에 있던 용어들과 이렇게 섞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 안에 용어를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올바른 문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첫 번째 교체라는 말과 마지막에 도치라는 말 이것이 좀 보편적이지 않은 새로 추가되는 용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체는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하나의 우문이 기존에 있었던 우문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예를 들어서 받침이나 뭐 첫 번째 글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도치 두 우문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그래서 이 도치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 바로 연이어지는, 우리가 발음할 때 순서를 보면은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런 순서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3, 4번 이것이 서로 넘나드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받침과 받침이 서로 넘나드는, 앞뒤가 뒤바뀌는, 김인덕리 선언서의 뭐 이민족 겸재의 통고를 상한지 이런 경우에, 통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자체의 어순이 바뀌는, 통고에서 고통으로 이렇게 음절 자체가 위치를 바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문,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느 부분이 서로 맞바꾸는 이것을 도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에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깎는으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라고 설명이 됐는데, 깎는, 자 그대로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없고 받침 자리에 쌍기역이 이응으로, 그러니까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역이 이응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이렇게 했는데, 앞말의 받침 쌍기역이 뒷말의 첫소리로 위치가 옮겨졌을 뿐 탈락은 아니죠. 위치가 옮겨진 것을 탈락이라고 잘못 설명했다는 점이 확연히 보입니다. 세 번째 깎고 도치 현상에 의해, 그러면은 여기서 그 깎고라고 하는 것이 도치 현상이라고 하면은 앞말의 받침은 뒤로 넘어가고 뒷말의 첫소리는 앞으로 오고,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의 문제입니까? 깍이라고 하는 건 쌍기역 받침인데, 이런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이고, 그런 다음 뒤에 것은 앞말의 받침에 영향을 받아서 뒷말의 소리가 변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표음이 되고 뒷말의 것은 앞말의 받침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설명이 되죠. 결과적으로 글자의 모습이 마치 위치를 맞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지로 발음된다. 축약이라고 하는 건 축약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음 축약에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날 때만 축약이 이루어질 수 있죠. 모음 축약은 어떻습니까? 오, 우, 가장 기본적인 모음 4개의 중성의 성격일 때는 이 모음이 결합되면서 축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조건인가라는 걸 따져보면 잘못된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보기에 소개하고 질문하는 형식이라는 문제 유형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저 조어법 영역에서 기역과 니은, 자, 기역에는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접사가 결합하기 전의, 접사가 결합하기 전, 그러니까 본래의 어근이 있는데 거기에 접사가 붙을 때 본래의 그 품사가 있고, 이게 접사를 만났을 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의 품사. 그러니까 이때 이 접사의 기능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는 한정적 접사라 하죠.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는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기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각 선택지가 앞뒤 짝을 주고 있으니까 앞에 것부터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1번은 슬기 뒤에 롭이 붙었다, 이런 구조 표시를 해볼 수 있고, 2번은 선무당, 그럼 무당 앞에 선, 그럼 어때요? 전미사 쪽에서는 이렇게 한정과 지배의 가능성이 있지만 어근보다 앞쪽에 접두사가 놓이는 경우는 어때요? 100% 한정적 접사이지 접사가 앞에 붙으면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접두사라는 것만으로 이미 2번은 탈락이죠. 3번은 공부 뒤에 하, 그리고 4번은 먹다의 이. 자, 그래서 슬기, 체온의 형태에서 롭이 붙으면서 용언의 형태로 시각적으로도 확 바뀐 느낌이 확인될 수 있고, 공부, 체온에 하가 붙어서 용언의 형태로. 반대로 네 번째 먹다, 용언이었던 것이 이,
이를 만나서 체온이 되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품사가 바뀌었음이 좀 비교적 잘 파악되는 이런 단어들이 1, 3, 4번입니다. 그의 이제 뒷부분 니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배열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 파생어 쪽이 아니라 이제 합성어 쪽이니까 파생어에서는 품사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이게 질문의 포인트가 된다면은 합성어 쪽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죠.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된 결과물이 단어라는 규모지만 그 속에는 문장 만들기 원리라는 것이 작용하는, 그래서 바로 통사, 비통사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 합성어의 질문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사와 성문의 관계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통사, 비통사를 판단하도록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1번의 접칼, 이건 어때요? 접다라는 용언이고 뒤에는 칼, 체언입니다. 그러면은 체언, 네모로 그려보고요. 용언은 동그라미로 그려보죠. 그럼 용언이 체언 앞에 오려면 어때요? 바로 관형사형 어미, 이 어미가 필요한 경우이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접는 칼 이런 정도로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결합됐기 때문에 비통사라 할 수 있죠. 2번은 선보당 때문에 이미 탈락했으니까 3번으로 가면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다. 네모 동그라미. 그러면은 앞에 있는 네모 뒤에는 뭐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힘이 들다. 이렇게. 그러나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사로 인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사, 비통사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 나가다. 그러면은 나가다 앞에 잘 이렇게 결합된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잘 아니면 잘못 이런 것들로 꾸미는 말, 그리고 뒤에 꾸밈을 받는 말,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부사와 용언의 순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수식어가 그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것으로, 부사는 용언을 꾸미는 것으로, 이게 본래부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선 맛보기 해봤습니다. 자, 3쪽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3쪽, 4쪽에는 이제 우리말, 그러니까 언어학 일반론에서 이제 우리말 국어의 특징 쪽으로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건데요. 3쪽의 제 첫 번째 도표는 우리말이 첨가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걸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비교 이해로 우리말이 첨가어라고 하면 이것과 구별해서 한자는 어순에 의해서 문법적 관계가 파악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구리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어형의 굴절, 그래서 굴절어라고 하게 되는데, 우선 한자를 보시면은 지금 그 위아래로 3개 문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글서, 이거는 어디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체언의 양상으로, 그러니까 주어로 쓰이는 경우 아니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안에 놓인 위치, 그 위치에 따라서 문법적 관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앞쪽에 놓이면 대체로 주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독서 하면 내가 책을 읽는다. 예전에 체언의 형태로 쓰이지만은 두 번째 글자 읽는다라는 글자가 있고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어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책이 또는 글이 이렇게 할 때 주어로 쓰일 때 주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말에는 주격 조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법적 역할을 해주는 요소 없이 실질적인 뜻을 가진 글자일 뿐이고 그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로 본 것이고 서술어가 될 만한 말 뒤에 오기 때문에 목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줄 친 말 자체가 서술어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장 안에 놓인 위치, 또 이걸 문장 안에 놓인 위치, 이걸 달리 말해서 어순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곧 문법적 관계가 된다. 자, 그럼 영어는 어떤가? 지금 이탈릭체로 약간 글자가 옆으로 기운 이런 모습, 바로 비동사 부분이죠. I am, you are, he is. 이렇게 비동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am, are, is 이렇게 바뀌는 것. 그 단어 전체 모양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죠. 이것을 어형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비동사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동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말의 동사에 예를 들어 먹다 이런 단어를 보면 이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용어의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변하지 않으면서 뒤에 어미라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요소, 이 부분이 먹고, 먹으니, 먹습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달리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오면서 그 어미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법적 기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말은 첨가어라고 하는데 바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첨가된다.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 뒤에 덧붙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문법적 관계가 표시된다는 것을 첨가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는 우리말이 첨가어이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만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따져보거나 할 이유가 거의 없었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술형 설명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원리를 조금 살펴보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책이라는 체온 뒤에 조사가 덧붙는 방식, 그리고 오른쪽에는 읽다 해서 읽이라는 용언과 그 뒤에 어미가 덧붙는 방식.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은 그 뜻을 나타내고 문법적인 역할은 문법 요소. 그런데 그 문법 요소가 어때요? 바로 조사 7가지 격조사, 어미 많게 잡아서 한 10여 가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그러면 우리말의 모든 단어,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떤 말이든 그것이 문장 안에 어떤 문법적 역할로 쓰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조사, 소수의 어미, 이 두 가지 문법 요소를 통해서 문법적 질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질서가 아주 명확하게 판단되는 거죠. 또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개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자로 돌아가 보면 그런 문법적 요소 없이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을 앞뒤 순서를 놓고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매번 눈치껏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한문에는 잘못된 해석이 되는 이런 경우가, 우리 국어로 친다면 구조적 중의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 것과 묶어서 A로 해석할까, 뒤로 묶어서 B로 해석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한시를 설명하는 어떤 책에는 그 책 전체의 한 단원으로, 한 부분 항목으로 즐거운 오독, 잘못 해석해서 읽는 방법. 근데 잘못 해석해서 읽어도 그것이 또 나름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경우도 있다. 시니까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말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적은 수의 문법 요소를 통해 아주 명확한 문법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언어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표를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첨가적 요소라고 할 때 흔히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방금 위에서 어땠어요? 책 뒤에 조사가 붙는 방식과 읽 뒤에 어미가 붙는, 조사와 어미 두 가지만 예를 들었었죠. 그런데 문법적 요소라고 하면 조사, 어미, 접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사와 어미는 위에서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문장 만들기에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문장이란 차원의 문법적 질서를 표시해준다.
그러면 접사는 단어 만들기. 아까 적었었던 이런 접사. 그게 결합됨으로써 뭐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죠. 파생어. 그러니까 접사의 역할은 새 단어를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그러니까 집 뒤에 웅이 붙어서 지붕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뒤에 을, 아니면 용운 쪽이라면 어미, 조사나 어미에 기대어야만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조사 어미 대 접사의 차이점입니다. 첨가적 요소로는 세 개 다 들지만 조사 어미는 문장 만들기, 접사는 단어 만들기라는 차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챙겨두고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가면,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말의 교착적 성질. 보통 이 교착어라는 말은 첨가어, 이 말과 동일한 뜻으로 대부분 이렇게 사용합니다. 첨가어, 부가어, 부착어 또는 교착어. 넓게는 다 같은 말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딱히 교착어라는 이 말만 꼬집어 볼 때 우리말의 교착적 성질이라는 좀 더 세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교착적 성질이라고 설명할 때는 문법 요소의 형태, 생김새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기능, 형태와 기능, 문법 요소 하나의 모습과 그 하나의 문법 요소가 수행하는 기능,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1대 1이라는 거죠. 1대 1. 자, 그래서 하셨습니다에서 시었습니다. 문법 요소의 형태를 하나 따로따로 끊어서 표시를 했고요.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1번은 주체 높임, 2번은 과거 시제, 그렇게 모습 하나에 기능 하나, 이렇게 1대1로 짝이 맺어진다. 이걸 교착적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 영어를 보니까 bird sing 할 때 s가 없습니다. 근데 이 s를 우리말에서의 그 문법적 요소처럼 놓고 볼 때, 영어에도 이제 문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형태, s라는 형태 하나, 그런데 기능을 보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문법적 질서를 보다 쉽고 명료하게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말이 훨씬 뛰어나다,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4페이지를 오문상 특질, 어휘상 특질, 문장상 특질. 우리말의 특질이라는 거는 이거 말고도 더 훨씬 많은 것들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뽑아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오문상 특질이라는 것은 그 특질, 우리말의 특질에는 해당되는데 우문상, 즉 자음이나 모음 수준에서의 특징, 이런 얘기죠. 어휘상 특질, 단어 또는 품사 수준에서의 특징, 단어 수준이에요. 그리고 문장이란 차원에서 보여주는 특징, 이렇게 우문상 특질, 어휘상 특질, 문장상 특질에서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 어디에 포함되는가, 제목이 무엇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짝짓기 형태로 질문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 밑으로는 자질문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설명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의 자질문자는 우리말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이런 문구에서 우리말의 자질문자라는 특징을 꼬집어 설명하는 이런 문맥을 따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맨 밑에 박스 부분에는 2005년도 수능 언어영역 문제에 이 자질문자에 관련된 지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질문 유형, 우리가 미리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출제될 때 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제 유형의 특징을 좀 익히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살펴봤었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른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위에는 자질 문자라고 해서 그 자질 문자의 특징에 해당된다. 우리말은 자질 문자이다. 라는 맥락에서 설명한 글이에요. 그런데 밑에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질 문자라고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박하는 이런 다른 견해를 가진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말은 자질 문자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출제해서도 옳지 못하고 결국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답이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4개 선택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맞다라고 봐준다든가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틀린다든가 이렇게 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개념적 사실로 묻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가지 경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암기로 편향을 갖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문안의 설명의 맥락이 어떠한가를 잡고 그러니까 독해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 그 설명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선택지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다가서야 되겠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읽는 것보다 시간 면에서라도 조금 더 빨리 공감하고 빨리 문제를 푸는 이런 데 도움받기 위해서 미리 자질 문자라고 설명하는 맥락도 좀 맛보게 하는 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락 짓고요. 좀 끊었다가 나머지 이제 우문론에 해당되는 내용들부터 쭉 순서대로 좀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